지금부터 2020년도 제1차 인문학 세미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1차 인문학 세미나가 이제 겨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하게 화상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인문정책사회연구회의 연구에 계시는 분 이사장님 그리고 국제연구기관장님, 인문정책특별위원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충북 진천에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호열 원장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세종시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나영선 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1차 인문학 세미나는 지난 2019년도 인문정책특별위원회에서 공개 연구를 시작한 여러 연구 가운데 가장 우수한 연구를 선택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상당히 우수한 연구가 많았습니다만은 지난 연구에서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연구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019년도 연구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연구에 해당하는 그 디지털 인문학 분야를 연구하신 네 분의 교수님께서 연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양일목 위원장님 인사 말씀 소개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이렇게 저희 정책 연구를 후원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또 이사장님, 여기 참석하신 여러 국책연구원장님들, 또 인문정책특별위원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옆방에 계시고 또 전국 각지에 계시지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 실무 준비를 맡아주신 황영희 협동연구부장님과 또 문정희 김수현 박사님께서도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1세기 인문학의 교육을 위하여 서양 각국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91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간단히 각국의 사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연구를 하게 된 간단한 약사와 함께 그 다음에 저희의 문제 제기와 목표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제가 여기 발표를 맡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모임은 3, 4년 전에 저희 권윤경 선생님하고 이주영 선생님, 박은재 선생님 그리고 오늘 옥스퍼드에서 하는 디지털 인문학 서머스쿨에 참석하느라고 못 오신 문수현 선생님 등이 이제 새로운 인문학 연구 경향으로서 디지털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한 소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처음에 이제 한양대 코어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경향들을 파악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연구에서 교육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서 또 각자 이제 자기의 수업에서 또 한번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그거를 함께 연구하게 되었고요. 또 이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또 이주영 선생님이 이제 맡아서 겨울에 윈터스쿨을 통해서 디지털 인문학 워크숍도 열고 툴들도 같이 공부하는 이런 소모임으로 시작되어서 이렇게 정책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벌써 그 결과물로 2018년에 역사학보의 특집호로 이제 디지털 인문학 경향을 소개했었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경제사회 인문사회 연구회 후원으로 디지털 인문학 교육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는 디지털 인문학을 선도하는 서구 5개 국가에서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해서 오늘날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 교육의 모델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인문학의 위기를 구원해줄 구원 투수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은 또 특히 디지털을 통해서 어떤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인문학을 만들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서도 또 결국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유행은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고 특히 디지털도 인문학도 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길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구 교육 선진국에서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 이제 또 연구에서 이제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교육 발전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또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특히 이 디지털 인문학 교육 분야의 논의에 어떤 구체성을 부여하고자 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사이에 저희가 연구를 시작한 사이에서부터 지금 결과물을 내고 또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벌써 여러 이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증가하고 과정들과 코스들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보려고 했던 것은 이런 연구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를 통해서 어떤 과정들이 개설되고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수업을 택한 학생들의 진로나 또 이 수업 당사자들의 갖고 있는 인식은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그 어떤 특정한 모델을 벤치마킹하기보다는 각 나라의 사례들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각자의 다른 그 인문학이 설립된 그 취지와 또 그것이 발전한 역사 경로 속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또 그거를 잘 아우르면서 각국이 이제 디지털 인문학을 추진해가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그 문수현 선생님이 오지 못해서 문수현 선생님이 독일 부분과 제 네덜란드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박은재 선생님께서 영국 부분을, 이주영 선생님께서 미국 부분을, 그리고 그 권윤경 선생님께서 프랑스 부분과 마지막 재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독일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독일의 현 그 김인연 기사련과 3인당 연합정부의 연정협약이 2018년 협약에서 그 디지털 인문학을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블록체인 기술, 로봇공학, 양자 컴퓨팅 등과 함께 향후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회적인 반영에서도 그 기업가 단체라고 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기업들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고등교육이 해야 되는 그 바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일에서도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독일 교육부에서는 eHumanities.dl이라는 그 플랫폼과 사이트를 통해서 그 디지털 인문학을 후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그 eHumanities와 더불어, 이거는 사실 여러 나라에 있는데 eHeritage라는 분야도, 그래서 독일의 어떤 문화적 유산들을 디지털화하고 연구하는데 후원과 그거를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구재단 역시 이제 digitality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그 과학과 인문학의 변화를 시키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의 NEH하고 양자 간의 협약을 통해서 디지털 인문학 프로그램, 또 그에 대한 그 연구 그 우선순위 등을 서로 함께 선정해서 함께 그 구축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실제로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봤을 때 그 14개의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과 또 이제 독일의 특이한 그 일종의 고등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와 그 다음에 또 대학에 부설된 연구소들 등이 그 지역적으로 묶여서 이쪽의 디지털 인문학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독일의 14개 지역에 그 다음 밑에 표에서 보이듯이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am Main, 게팅겐, 튜빙겐, 쾰른, 마인츠, 파사우 등에서 이런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교육의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분석을 조금 하자면 현재까지 디지털 인문학 분야 교수직은 정년, 비정년을 포함해서 30개 대학에 한 79개 교수직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분야별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언어학이 시발점이었지만 또한 역사학, 문학, 그리고 특히 뭐 고고학 등에서 이런 교수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 비율로도 그냥 총괄적인 인문학 30% 외에도 언어학과 문학이 한 40%, 역사학과 고고학이 한 30% 정도로 그 디지털 인문학직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표준화되어서 그 지역 거점과 관계없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주요 그 교육 과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또 사실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리면 데이터 모델링, 텍스트 코딩, 디지털 미디어, 편집, 코퍼스,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라이브러리 및 정보 시스템, 그리고 정략 분석 등과 같은 이제 일부는 툴이고 일부는 기법이고 일부는 이제 분석 대상이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인문학의 주요 내용으로 14개 거점에 걸쳐서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대학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보자면은
지금 그 1년 사이에도 그 디지털 인문학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학위를 주는 과정이기도 하고 자격증을 주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수업 과정들이 33개에서 68개로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것이 그 다양한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학위 내지 학부 프로그램 내지 어떤 certificate 그 자격증명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이제 대학별로 그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여러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부는 디지털 인문학 전체에 대한 것이고, 많은 경우는 사실 특정한 그 분야에서 디지털 기법을 사용하는 철학과 IT 자격증명 프로그램이라든가 디지털 고고학, 디지털 언어학, 뭐 이런 프로그램들, 사료 편찬 프로그램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인문학 전체보다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디지털 인문학적인 기법을 포함한 코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일의 경우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14개 지역 거점에서도 볼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의 그 내용들에서도 볼 수 있는데, 독일이 그 지방 분권의 전통으로 인해서 그 교육 역시 또 지역의 독자성과 고유성이 강하고, 또 그 연구 분야도 그래서 각자 지역에 따라, 그래서 미넨에서는 바이에른 왕가를 연구한다거나 마인츠와 켈렌에서는 각각 고대사 혹은 중세사에 중점을 둔다거나 하면서 자신들의 지역과 연계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디지털 인문학을 그 기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 분권적으로 또 지방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각 대학의 경우 몇 개를 보자면은, 쾰른 대학이 이제 일찍이 1990년대부터 디지털 인문학 교육을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대학인데요. 여기에는 뭐 현재 한 학부생 400명에서 500명, 석사 100명 정도가 이미 디지털 인문학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재현 선생님께서 쾰른 대학을 방문해서 특히 여기 학생들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학생들의 그 만족도도 높고 또 이들의 취직 전망도 밝아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쾰른 대학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중세사 연구가 강하고, 그래서 아까 표에서도 보셨겠지만 디지털 인문학을 통한 중세사 연구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고요. 또 이제 현대에서는 미디어 연구가 강해서 또 미디어 연구와 관련된 정보 처리 또는 그 분석법, 소셜 미디어 분석 이런 것과 같은 과정들이 이제 쾰른 대학의 특화 과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미넨 대학의 경우를 보자면, 미넨 대학 그룹에는 이제 연구소들과 함께 미넨 지역의 그 일종의 인문학, IT 인문학 클러스터 그룹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언어학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사학이 그 다음으로 디지털 인문학의 주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4년 교육 과정이 2년 교육 과정이 있는데 부전공으로서 거기에 보다시피 그러니까 인문학을 위한 전산 혹은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파이썬, 통계, 웹 테크놀로지 등의 이제 기본 교육해서 부전공으로서 앞으로 이제 각자의 인문학 연구에 필요한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미넨 대학에는 그 DH 뮌크라우에서 그 디지털 휴머니티즈 미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학교 기관들을 넘어서 주정부의 도서관, 대학, 박물관 등이 이제 함께 협력을 통해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학교 내 수업,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서머스쿨, 대중을 위한 워크숍과 강연, 또 외부 사람들을 불러오는 컨퍼런스 등을 이제 지역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례로 마인츠 대학의 경우를 보자면은, 여기에는 이제 특정한 석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디지털 인문학과 문화연구의 디지털 방법론이라는 석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2016년에 개설해서 이제 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24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 수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단지 대학 단독 프로그램이 아니라 마인CD라는 그 프로그램과 그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여기 그 석사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고고학, 언어학, 금동문화학, 번역학 즉 마인츠 지역 대학들과 연구소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이제 그 투입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중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인츠 ED라는 것은 여기 보이시듯이 이제 대학과 기관과 학술 연구원들이 함께하는 조직이고
또 그 약간 성공적이고 잘 되고 있는 독일의 사례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문수현 선생님이 이제 이쪽과 또 인터뷰했을 때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들이 약간 30년, 최소 30년을 내다보면서 이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을 일찍부터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그런 장기적인 관점의 또 그 투자와 그 실행이 높이 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일의 디지털 인문학 인터뷰 과정에서 특히 이제 켈른 대학의 석사생들과 만났을 때 이들이 그 미디어와 과학 혹은 이제 인문과 디지털 둘 다를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았고, 또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주진 않았지만 그 담당 교수들은 다 이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었고 그동안의 그 결과가 좋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되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또 인문학의 위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이어서 이제 네덜란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네덜란드에서도 인문학 교육은 사실 그 렌스보드라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교수직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받은 렌스보드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의 복합적 소재를 푸는 디지털 열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의 어떤 이미 뭐 학부 과정의 어떤 기본 소양이자 석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이자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지원해야 되는 어떤 당연한 그 인문학의 한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2018년 네덜란드 정부의 그 디지털화 전략 백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교육혁신 가속화라는 그 하위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중점은 중고등학교 디지털 교사 양성, 대중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 또 이제 재취업을 위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인력 양성 등이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대학에서의 그 인문학 교육도 여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은 네덜란드 그 디지털 인문학 역사에서는 네덜란드 학술정보원, 그러니까 네덜란드 학술원 산하의 학술정보원이 생겨서 이것이 97년부터 전산을 이용한 인문사회과학 연구를 사이의 여러 연구소들의 노력을 조율하고 통합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또 후원해서 이제 2007년에는 해산되고 이것이 이제 허흔 연구소의 일부로 포함됐지만, 사실 네덜란드에서 오늘날 뭐 DBNL과 같은 네덜란드 문헌들의 그 디지털화나 이런 거는 사실 요 학술정보원의 노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이제 국가 지원의 지원이 특히 초기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 또 역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금 네덜란드 연구재단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연구 사업은 디지털 인문학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다수이고,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 분야 종사자가 대략 2~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학 차원의 그 교육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국가 전략 디지털화 정부 전략에서도 나타나지만, 대학의 경우에는 자유를 중시해서 이제 대학 자율과 대학 간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 인문학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들 사이에서 제시한 것은 일종의 디지털 컴피턴시, 초급 어떤 디지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에서 디지털 프로피션시, 이걸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나아가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작, 생산,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말하자면 교육 과정을 3단계 해서 이거를 이제 학교들이 하려고 있고, 나아가 특히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 교육 과정을 서로 여러 대학의 강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표준화하고 또 학점제도 교환을 구축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히 IT 기업들, 그 다음에 소위 글램이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는 갤러리, 도서관, 문서고, 박물관들과의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그 특정하게 필요한 기업들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더 크게는 대학 협의체들의 백서인 디지털 사회 아젠다에서 나왔듯이 미래 디지털 사회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학 교육이 특히 디지털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통해서 이바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이제 학부와 대학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생각하면은
사실 크게는 다르진 않고 사례에서 더 볼 수 있는데, 학부 교육에서 요즘의 최근의 특징은 이제 더 이상 디지털 인문학을 별도의 과정이나 학위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각 인문학 전공, 주전공의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그래서 부전공으로 존재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은 있지만 별도의 학위 과정을 만든다거나 그러는 경향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만한 것은, 사실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디지털 인문학 과정이 한 16개니까 총 개수는 적지만 사실 인구당으로 따져서 때는 프랑스나 독일보다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것도 사실 독립 인문학 과정이 아니라, 디지털 인문학 과정이 아니라 개인과 미디어 연구, 소셜 분석, 정보 처리 이런 데 있어서 디지털 인문학 기법이 포함된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많은 디지털 인문학 과정들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도 역시 이제 좀 더 여기는 애플리케이션 쪽에 중점을 두면서, 특히 이제 학부 때 못 배운 친구들이 석사에서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배우는 목표는 사실 공학도만큼의 애플리케이션 능력을 갖는다라기보다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차원의 어떤 능력을 기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석사생들은 또한 취직에 혹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나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라이든 대학은 아마 가장 전형적인 디지털 인문학 부전공 프로그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법들인 파이썬, 말렛, GIS,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등을 터득하고, 또 이제 디지털 사회 문화 이슈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수업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각자 전공에 따라서, 주로 이제 라이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강점이 역사학과 문학이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한 시각적 표상화, 역사서술 비디오 게임화, 문서고 데이터베이스, 온톨로지 등과 같이 학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연구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배웁니다. 좀 더 재미있는 사례는 또 암스테르담 대학의 경우인데, 암스테르담 대학은 이제 사실 언어학 중심으로 디지털 인문학이 발달했던 곳인데요. 여기는 이미 이제 대학 혼자서가 아니라 주변에 자유대학,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과 또 네덜란드 학술원과 함께 합작으로 과정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은 명시적으로 인문학도들 뿐만 아니라 특히 어떤 인문학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유의미하고 초학제적인 연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이과생들도, 이공계열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부전공인데, 무엇보다도 3, 4학년 때 어떤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연구 프로젝트든 어떤 민간 기업체에서든 현장에서 직접 경험과 훈련을 쌓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볼 두 가지 사례는 일종의 후발주자들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후발주자인 호로닝헨 대학이 오히려 유일하게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학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역시 기본적인 툴들을 가르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럼으로써 사회에 나갔을 때 이제 인문학도임에도 불구하고 공학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소통 능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이제 또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벨기에 헨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과정이 없고 프로그램이 없는 대신에 인문대 전체 산하에 있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인문학 연구 프로그램과 일종의 on-demand 교육, 그러니까 연구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기본적인 디지털 인문학 연구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 텍스트 분석 등뿐만 아니라, 특히 디지털 연구 프로젝트를 하는 데서 필요한 수주 방법, 프로젝트 관리법,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사실 웹상에서 사라진 연구도 요즘 많은데 등의 제반 사항까지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재밌는 대안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지금 다리아 EU의 일환으로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러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동이 되도록 하는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서 네덜란드와 또 독일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의 복합적 소재를 푸는 열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구나 갖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특정하게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각자의 필요에 따른 것이고, 특히 여기서 보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구가 교육을 주동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인문학의 특징이 어떤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면은 그 질문에 따라서 디지털 기법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와 교육이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아가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조준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문수연 교수님을 대신해서 독일의 디지털 인문학을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직접 조 교수님이 연구하신 이 네덜란드 상황까지 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마 두 분의 발표를 20분 만에 압축해서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아마 우리랑 시작한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당히 디지털 인문학 분야가 정착되고 그리고 수요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림대학교 박은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림대학교 박은재입니다. 저는 영국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국에서 디지털 인문학 전반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하나의 역으로 요약을 하면 제가 파악하기에는 실용성 중심의 자발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후반 이후에 이제 지금 디지털 인문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산 인문학, 휴머니티스 컴퓨팅으로 인해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 발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 분야에서 이제 텍스트를 디지털화하는 것, 그리고 계량 경제사, 인구사, 언어 분석 등의 분야에서 발전해 왔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 전반에서 보자면 영국에서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웹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국 안에서는 옆 나라인 프랑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특히나 잘 드러나는 특징이 어떤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나 철학적인 논의보다는 그것을 이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그 디지털 인문학의 도구로서 정착시켜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역사학자들의 경우에는 갖고 있는 사료를 디지털로 옮긴다거나 그리고 그 웹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디지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식으로 어떤 이제 이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인문학에 대한 국책 펀딩 기관인 예술인문연구회의 리플렛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013년에서 18년에 발표된 정책 방향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이 디지털을 집중 육성 테마 중에 하나로 꼽았고, 디지털 인문학에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들에 대한 펀딩을 점차 그 규모를 늘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지원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인문학은 현장에서 이 디지털적인 방법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이제 국가 주도의 중앙 집중적인 정책을 따르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관련된 개별 대학 및 관련 기관들의 이제 협업과 자발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대학에서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 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유럽 및 영미권 대학들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클라린 다리아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 이제 6개 대학이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 모두를 포함해서 10가지의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바에 따르면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계를 참고하되 이보다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학위과정 이외에도 조준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고학이라던가 아니면 문화유산학 그리고 역사학과 같은 기존의 어떤 인문학 전공 분야에서 디지털의 방법론을 도입하고자 하는 디지털 고고학, 디지털 문화유산학
대학과 같은 학위과정 그리고 개별적인 수업들 역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인문학이 이제 대학 안에서 얼마나 제도권 안에 안착되어 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교수 자리일 텐데요. 디지털 인문학이 타이틀에 명시된 교수 자리도 현재 한 70여 개 자리에 달한다는 것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학위과정의 사례로 킹스칼리지와 UCL 두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런던에 소재한 킹스칼리지 대학의 경우인데요. 킹스칼리지의 디지털 인문학과는 2012년 이래에 단독학과로서는 영국 내의 메이저 대학으로서 유일하게, 지금도 이제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재해 오고 있었고, 사실 이제 2012년에 이 학과가 출범하기 이전부터도 전산인문학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한 학교였고, 그러한 전통 위에서 이제 단독학과로서 출범하고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할 만한 것은 이제 단독학과인 만큼 학부과정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짧은 역사에 비해 볼 때 놀라운 점은 소속된 학생 수가 킹스칼리지 안에서 세 번째로 크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을 이제 제가 인터뷰를 수행한 교수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을 했는데, 학부생이 지금까지 이제 한 300명 정도 누적이 되었고, 석사과정생을 중심으로 대학원생도 한 300명 정도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진으로는 이제 한 40명 정도가 있었고요. 각각의 전공 분야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고고학, 지리학, 미디어,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등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는 이 디지털 방법론을 연구에 적극적으로 이용해 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교육으로 제공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킹스칼리지의 사례가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커리큘럼의 특징에 있어서 전통적인 인문학과의 연계성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이제 디지털을 주제로 하는 이론적인 분석, 말하자면 사회과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분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디지털 방법론에 대한 교육 역시 그만큼 중점적으로 교육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학부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과정의 이름은 이 디지털 컬처 학사 과정입니다. 이 이제 초점은 기술혁신과 디지털 환경이 현대사회에 제기하는 도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생각하듯이 디지털 방법론, 뭐 XML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방법론과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이론 분석을 모두 교육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은 3년 동안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필수 과목 예시를 살펴보면은 이제 디지털 메소드나 디지털 리서치 메소드와 같은 어떤 방법론에 대한 교육 과정도 눈에 띄었고요. 디지털 폴리틱스나 디지털 파운데이션, 크리티컬 디베이트라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이제 디지털 자체가 학문 연구의 주제로서 이것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할 것인가, 이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춘 과목들 역시 방법론만큼이나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과정을 살펴보면 석사과정에서는 조금 더 많은 3가지 코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이 석사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은 1년 동안 이제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개인 프로젝트에 기반한 논문 작성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과목 예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부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디지털 정보관리, 그리고 디지털 방법론에 대한 어떤 교육만큼이나 디지털과 문화, 그리고 미디어의 관련성, 그리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디지털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스칼리지의 디지털 인문학과가 사실 그 영국 내에서 디지털 인문학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이제 어떤 애매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옥스퍼드대의 한 교수는 이 킹스칼리지의 디지털 인문학 과정을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과학과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는 거냐,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연구 주제일 뿐이고, 기존의 인문학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제 디지털 인문학으로 인한 어떤 문제의식, 도전, 위기의식, 혹은 이제 뭐 적용하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킹스 칼리지의 디지털 인문학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규모 면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학교 측에서 어떤 추적 조사에 기반한 데이터를 주지는 않았지만, 이 학생들의 어떤 진로와 관련해서 앞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학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명은 디지털 인문학 석사 과정이고요. 킹스 칼리지만큼이나 이제 학부 과정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UCL에 있는 정보학과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학과의 주도로 컴퓨터공학, 예술 및 인문학, 사회과학, 엔지니어링 등의 다양한 학과들과 학내 도서관과 같은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이제 킹스 칼리지 석사 과정과 비슷한데요. 영국의 석사 과정은 이제 1년 동안 3학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1, 2학기에는 8과목을 수강하고 3학기에는 관련 기관에서 반드시 연수를 한 후에 그에 대한 보고서와 논문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필수 과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실 듯이 디지털 리소시스 그리고 뭐 인트로덕션 투 프로그래밍 앤 스크립팅 XML과 같이 디지털 인문학에서 쓰이는 이제 주요한 기법들에 대한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는 이제 디지털적 방법론과 기존의 인문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결합시키는 과목들, 예를 들면 이제 GIS Approaches to Past Landscapes나 아니면 Spatial Statistics, Network Analysis and Human History라는 과목에서도 보이듯이 이제 어떤 이제 기존의 인문학 과목을 디지털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엿보이는 그런 과목들을 다수 제공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커리큘럼의 특징은 일단 기술적인 트레이닝을 중시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석사 과정을 운영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주로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인문학사,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문학으로 학부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이제 석사 과정에 진학을 해서 디지털 방법론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연구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수요를 의식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기에 학생들이 수행하게 되는 이제 연수 기관들의 예를 보게 되면요. 영국박물관이나 영국도서관, 그리고 공동정보시스템위원회, 웰컴 트러스트 등과 같은 기관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은 이제 디지털 인문학을 선도하는 데에서 해오는 데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중요한 기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기술적 트레이닝에 기반한 훈련 과정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굉장히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학위 과정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스퍼드 서머스쿨을 보시면 매년 여름 일주일간 이제 여러 가지의 워크숍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하나의 워크숍을 택해서 강의를 듣고 실습까지의 코스를 마치게 되는데, 이제 워크숍 예시를 보시게 되면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입문 코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으로 텍스트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혹은 이제 협업 연구를 수행을 하고 이런 이제 다양한 수준 그리고 다양한 수요에 발맞추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2020년 현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예전에 일주일씩 이제 집중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2박 3일에 걸쳐서 조금 약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 이 독일 연구를 수행하신 문수현 교수님이 지금 옥스퍼드 서머스쿨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느라 오늘 발표에 참여를 못 하셨는데, 다녀오시면은 이제 재미있는 후기를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 서머스쿨의 참가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생부터 연구자, 교수들을 포함해서 참가자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폭 증가한 결과 작년 서머스쿨에는 약 300명 넘게 참가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사진은 이제 학내 외에서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었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문학자들의 필요에 잘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학위과정으로 석사과정을 운영했던 UCL에서도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한 4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수료 코스, 디플로마 코스, 그리고 학점 교류 프로그램, 개별 모듈 수강 이렇게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디지털 인문학 수료 코스와 디플로마 코스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논문 작성과 기관 연수를 제외하고서 석사 과정에서 제공하는 이 모듈 수업들을 어느 정도로 이제 들을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나뉘어지는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학위 과정에서 제공하는 코스를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도와 형태의 차이를 두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서 이제 다양하게 유연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단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이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디지털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학생, 연구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초급 수준의 트레이닝 코스부터 이제 꽤 중고급자를 위한 연구 중점 워크숍을 조직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준과 이제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 디지털 방법론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학과 대학 외의 기관 협력 사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도서관에 이제 디지털 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이 2013년에 출범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영국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이제 디지털 자료를 이용해서 인문학 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로 이제 출범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박사과정 학생들입니다. 대학에 소속된 다양한 인문학 분과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소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이제 본 소속은 영국 안에 있는 대학들이지만 이 학생들은 연구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이 영국 도서관 디지털 랩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에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 그러니까 자료의 이제 생성부터 자료의 발굴 그리고 이용 분석, 이제 제반 단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장학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을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매년 우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시상식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시를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인문학자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방법론을 이용한 그래서 그 방법론을 이용해서 인문학자들의 어떤 문제의식을 어떻게 더 잘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상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영국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단 영국만이 아니라 저희 팀이 수행한 모든 연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학위 과정이 점차 몇몇의 소수 대학에서 신설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단독적인 학위 과정으로서 혹은 어떤 킹스 칼리지처럼 단독 학과로서 출범하는 사례가 소수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형태의 비학위 과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위 과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편으로서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학내에서의 학제 간 그리고 기관 간 협업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디지털 기술과 방법론을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인문학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방법론에 대해 수요를 느끼는 사람들의 다수가 이미 학위 과정을 마친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인문학 연구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독립된 학위 과정보다는 다양한 비학위 과정 개설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케이스에서도 이제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역 자원의 활용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라는 것 역시 영국의 케이스를 살펴봄으로써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술로 담아낼 내용의 어떤 독창성이나 차별성은 결국에는 콘텐츠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킹스 칼리지 런던이나 UCL 등은 이제 수도 런던에 소재한 대학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런던이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 예술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고 그 강점을 토대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와 교육을 확대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졸업생들은 이후에 UCL에서 이제 학생들이 연수를 하고서 나중에 이제 졸업 후에 그 연수 기관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이제 소수지만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지역 관련 기관들의 디지털 수요에 굉장히 잘 호응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의 내용을 차별화해서 교육과 연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문학 대중화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을 발굴하고 사회와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영국의 케이스 역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은재 교수님 감사합니다.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영국의 대학에서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학과가 생기기도 하고 대학원 과정도 생기고 또 이 서머 프로그램 혹은 그냥 서머 스쿨인가요? 서머 스쿨 혹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영국 도서관의 사례를 들어주셨네요. 다음 발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수영 교수님 지금 옥스포드 서머 스쿨에 다니신다고 하는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다. 그래요? 네. 본인 2박 3일이라 자비신지는 모르겠고요. 50파운드 정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해서 혹시 지루하실까 봐 제가 불필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는 이주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에 관해 발표할 유니스트의 이주영입니다. 지금 독일, 네덜란드, 영국을 발표를 했고 지금 제 뒤에 이제 프랑스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영국과 미국이 약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가 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네덜란드는 한 좀 중간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이전부터 연구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약간 후발주자로서 정부 주도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학위 과정을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영국과 미국은 특히 미국은 학위 과정이 적고 굉장히 비학위 과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비학위 과정이 각 기관의 어떤 상황, 조건 뭐 이런 거에 맞게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엄살을 부리자면 굉장히 뭐 기관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제 파악한 바를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발전 배경과 과정은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간 주도로 발전을 했다는 거고 굉장히 자생적으로 발전한 센터들 그래서 굉장히 연구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전을 한 그 노하우들이 이제 축적돼 가지고 이제 교육으로 점차 그 시기 교육으로 발전하는 시기는 2010년대 정도로 지금 대충 파악을 했고요. 이게 또 마침 인문학 커리큘럼이 다변화되고 인문학 위기 저희도 인문학 위기 얘기 많이 하지만 미국도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인문학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그 문제 의식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사실 미국 쪽은 특히 뭐 다 그렇겠지만 펀드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를 보면 사실 그 흐름 어느 정도 발전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조금씩
특히 이제 가장 큰 재단이 멜론 재단인데, 앤드류 멜론 재단인데, 이전부터도 조금씩 디지털 인문학에 투자를 펀드를 제공을 했는데, 이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게 201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한 2013년 이후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연구 쪽에 거의 대부분 연구 쪽에 펀드가 갔었는데 2010년대 들어와서 교육 쪽으로 굉장히 많은 펀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간략한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연구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연구소들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으로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대규모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 왼쪽에 이제 미국인데, 그 하늘색은 certificate이고, 그 다음에 그레이색, 회색이 이게 기타예요, 기타. 그러니까 학위 과정보다 사실 기타나 certificate이 많은 걸 볼 수 있지만, 유럽은 이게 이제 아마 프랑스, 독일 중심일 텐데, 마스터스하고 배첼러스, 학사, 석사 과정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미국 디지털 인문학 커리큘럼의 특징,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실 이거는 꼭 미국만의 특징이 아닌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캡스톤, 논문, 포트폴리오 등의 아주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제출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한 4분의 1 정도는 인턴십을 통한 필드워크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나 도서관 같이 학부에서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빌딩 프로젝트 관리 등의 메타 활동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설계, 프로그래밍, 라이팅과 같은 창조적인 작업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경향성은 가지지만 방식과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제 나름대로는 거의 전수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또 많이 빠져 있기도 하겠죠. 근데 일단 대략 전체 프로그램들을 한번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크게는 우선 학위 프로그램과 비학위 프로그램을 나눠서 우선 학위 프로그램들 먼저 이제 설명을 하자면, 학사에 현재 이게 2019년 작년 기준이죠.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디지털 인문학 하면 인문학에서 뭔가 디지털을 그러니까 공학 기술을 접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개 모두 공과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MIT나 이런 다른 공과대학들도 굉장히 디지털 인문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있는 학교도 공학을 하는 학교인데, 울산과학기술원. 저희도 지금 디지털 인문학 센터를 좀 만들고 좀 교육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올해부터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대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세요. 근데 약간 좀 접근이 좀 다른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체스터 공과대학 디지털 인문사회과학 학위과정, 학사 학위과정이 있는데, 여기 좀 인문사회과학 과정이죠. 그래서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까지 크게 이제 문과를 아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공학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하는 경우는 인문학적 소양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 강조하는 기본적인 역량들, 비판적 사고력을 포함한 기본적 역량들을 개발을 더 하면서 거기에 이제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3개 대학 8개 학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협동 과정이죠. 그래서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디지털 인문학이 저변이 아주 탄탄한 건 아니니까 핵심 과목은 디지털 인문학 과목으로 개설이 되지만, 많은 다른 과목들은 사실 선택 과목이고, 그게 어느 정도의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랑 연관이 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는 원래 있던 과목을 살짝 변형을 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132페이지부터 보면 위에 이제 1, 2, 3학년의 기본 과목들이 있지만
그 밑에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 뭐 소셜 미디어에서의 비판적 활동, 이거는 그냥 제목만 봐서는 디지털 인문학 과목인지 잘 모르는, 그냥, 그러니까 물론 소셜 미디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의 이제 굉장히 관련이 깊어 보이는 과목도 있고, 기존의 과목에 살짝 디지털 내용을 이제 집어 넣은 경우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테크니컬 부분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인문학적인 그 공학 학교의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더 가르치려는 그런 의도가 지금 많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일리노이 공과대학 디지털 인문학 학사 과정인데, 여기서도 전통적인 인문학 과목들을 디지털 세계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그동안 쭉 발표하신 그 각국에서도 이게 뭐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그냥 인문학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굉장히 그 둘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문학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문학적 사고와 통찰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캡스톤 프로젝트 협업 인턴십, 이거는 뭐 대부분의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굉장히 거의 모든 제가 본 그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거기도 이제 인문학 졸업생들이 잡을 얻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석사 프로그램들은 몇 개가 있는데, 뉴욕 시립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칼리지 대학들이 그런 것처럼 굉장히 뉴욕에 있는 도서관, 박물관, 비영리 기관의 유산들을 활용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인턴십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뉴욕 시립대는 어쨌든 굉장히 예술가, 사서, 프로그래머, 시인, 큐레이터, 역사가, 교사, 철학자 등 아주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듀크대 같은 경우는 예술, 예술사, 시각학 분야, 그러니까 이 과에서 사실 주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주도하면서 이제 연구소와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 형태가 다릅니다. 시카고 대학은 디지털 스터디즈라고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시카고 로욜라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강조를, 이것도 사실은 대부분의 디지털 인문학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바긴 하지만, 여기는 또 연구소 주도로 학제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순한 기술 습득,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의 인문학에다가 기술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둘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 교수들이 참여를 하고 학제간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교육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박사과정도 2개입니다. 근데 이 박사과정은 또 흥미롭게 2개 모두 미디어 관련 전공입니다. 그래서 듀크 대학, 그리고 조지아 공대. 듀크 대학은 방금 위에서 맞죠? 그 예술, 예술사, 시각학과, 거기서 주도를 하면서 이제 학제간 융합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고요. 조지아 공대는 이제 박사에서 그럼 디지털 인문학을 해서 뭐 이게 연구냐 아니면 그냥 취업이냐 이런데, 둘 모두 강조를 합니다. 이론과 실습을. 그래서 학계 쪽으로 계속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실습, 그러니까 이제 취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학위 프로그램이면, 이제부터는 비학위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분야인데요. 우선 학부부터 보겠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을 좀 나눠서, 학부의 부전공, 그 다음에 뭐 집중 분야, 뭐 컨센트레이션, 뭐 전문 분야, 스페셜라이제이션, 뭐 이런 이름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사실 부전공이고요. 그래서 학부 디지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사실 부전공, 뭐 이런 학위 과정이 아닌, 정식 학사 학위 과정이 아닌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근데 아직은 정식 학위 과정을 만들기는 여러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그래서 발전 초기 단계라는 사실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 교육과의 융합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방금 계속 제가 강조했듯이 접목, 인문학과 디지털을 접목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취업 분야 확대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들에게 유용한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 지금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를 좀 이해하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이해한다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대학들이 열거되어 있고요. 공통된 특징들은 디지털 인문학 과목을 제공하면서 또 기존의 과목들과 연결을 하고 있고, 기초부터 적용까지 해서 다양한 진로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으로 넘어가면 대학원에서 이제 여러 인증 프로그램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은 브라운 대학교 경우에도 저 때는 전혀 디지털 인문학 이런 얘기도 사실 못 들어봤지만 지금 거기에 이제 그 이후로 두 명이 제 후배 중에 두 명이 이제 부부가 가 있는데 5년 전에 이제 남편이 먼저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5년 전에 가고 이제 3년 전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브라운에 갔는데 한 2년 차이죠. 2년 차인데 그 사이에 자기는 그 이전 세대의 막차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이 새로운 디지털 교육 시대의 어떤 초기에 이제 진입을 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와이프 같은 경우는 브라운 대학교 가서 정식 거기도 학위 과정이나 이런 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계속 그 대학원에서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다른 과랑 제휴를 하거나 아니면 여름에 다른 기관에 보내서 계속 교육을 받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디지털 인문학 연구 이전에 제가 이제 연구 쪽을 디지털 히스토리 연구가 어떻게 되나 이 부분도 좀 봤는데 결국 문제가 이 기존의 그 교원들이 이쪽을 잘 모르니까 디지털 기술을 이게 확장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새롭게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는 학생들한테는 적어도 이 기술을 좀 장착을 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제가 열거한 대학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들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을 거고요. 프로그램들을 일단 인문학 대학원생들은 인문학적인 지식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로 도구, 이론, 방법을 제공하는,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 역시 프로젝트를 강조를 하고 인문학 센터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학위 과정을 이수하면서 병행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학위 프로그램 중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인증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크샵, 정기 강좌, 아니면 여름 학기에 그 주로 그 연수 프로그램들, 테크니컬한 어떤 프로그램들, 컨퍼런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대 들어서서 연구에서 교육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확대가 되는, 그거와 맞물려서 대규모 멜론 재단 중심으로 대규모 지원이 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연구와 교육이 이렇게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H 학위 과정도
그래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뭐 당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지금 이 펀드가 무슨 학위 과정을 만들으라고 꼭 하는 펀드는 아니니까 뭐 당장 많이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 학위 과정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앤드류 멜론 재단의 지원인데요. 그 전에는 처음에 디지털 인문학을 시작했던 학교들은 그렇게 대규모 대학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이저 대학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펀드 규모도 뭐 10억에서 뭐 20억대 단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뭐 1차가 끝나면 또 2차 지원하고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연구재단과 같은 미국 인문학재단, 연구재단의 인문학에 초점을 맞춘 이 안에 디지털 인문학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재단에서 언젠가 몇 년 전에 이제 디지털 인문학 관련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예 인문학단, 디지털 인문학단이 만들어져서 물론 여기도 사실은 앤드류 멜론의 펀드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같이 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정리를 좀 하자면 정리를 하면서 좀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연구에서 교육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부분이 좀 미국 뭐 영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저희가 약간 후발주자기 때문에 유럽과 같이 국가 주도의 좀 강한 드라이브, 그다음에 대규모 지원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이 연구와 교육이 같이 좀 가면서 서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뭐 무슨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사실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들이 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하고 그 노하우가 이제 교육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교육에서 그 학생들이 사실 다시 인문학 이 연구소에 와서 나름 프로젝트를 좀 해보고 하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고 이게 저희한테 좀 어떤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네트워크의 확장.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협업이 강조가 되죠. 저희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뭐 디지털 뭐 기술을 인문학에서 이제 도입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 디지털이라는 게 다른 분야와 소통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공학 교수님들하고 좀 협업을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한 3년쯤 하고 나서 우리가 소통을 못 하고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인문학적인데 그동안 많은 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게 이 소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럼으로써 학문 그 네트워크를 좀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학계와 지역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울산에서 어떤 뭐 박물관이나 어떤 그 콘텐츠를 디지털화를 하면 사실 그게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역과 전 세계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미국 사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미국과 영국, 영미계통의 그 방식과 독일과 프랑스, 우리가 콘티넨탈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이 디지털 인문학이 대학에 적용되는 이 방식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은 재미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례 중에서 디지털 인문학 분야가 공과대학 학사과정에 설치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상당히 큰 갈등이 생기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인문학 분야가 인문학의 확장인지 혹은 축소인지 이런 문제도 조금 고민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영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서울대 권윤경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이 제언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프랑스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개관을 하고 이 가운데 디지털 인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투입될 수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이제 디지털 환경 구축에서 이미 영미권에 상당히 뒤처져 있었는데요. 따라서 자연히 이제 디지털 인문학에서도 굉장히 뒤처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2010년 이후 이 영미권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이 정부 주도형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디지털 인문학을 교육 과정에 채택한 고등교육기관은 약 20개 정도, 과목 수는 한 37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량적으로만 보면은 최근 반년간 이 독일과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거의 과목 수가 이 50%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프랑스는 또 이런 종류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부분의 이제 이 사업이나 이 교육 사업이 그렇듯이 이런 과정 역시 정부 주도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부 부처 중에 이 고등교육 및 연구혁신부가 이 디지털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마눔이라고 불리는 이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을 위마니테 누메르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위마눔이라고 불리는 이 디지털 인문학의 초대형 연구 인프라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 디지털 인문학 기관들을 이제 조직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 고등교육 체제에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두 가지만 들자면, 먼저 이 그랑제꼴이라고 불리는 이제 보통 이 국가 관료, 엘리트 국가 관료를 양성하는 학교들을 그랑제꼴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랑제꼴과 이 나머지 평준화된 일반 대학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사회 양극화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평준화된 일반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열이 낮아서 이 졸업률이 들어가기는 쉽지만 졸업하는 이 확률은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대학의 국제 경쟁력 역시 약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랑제꼴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니까 이 별명이 창의력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위한 유인이 떨어져서 경쟁력이 약화돼서 그래서 매해 이 QS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이 프랑스 교육부는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아예 QS 50위 내에 프랑스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디지털 인문학의 활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업열을 높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프랑스 대학의 부족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또 혁신과 창의력 발달을 자극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디지털 인문학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가? 프랑스의 이 경직되고 굉장히 이 위계적인 고등교육 조직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최근 계속되는 교육개혁의 방향성은 이러한 학교 간의 학제 간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서 이 위계를 넘어서는 어떤 열린 학문이나 열린 고등교육 조직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전에는 굉장히 학교마다 난삽했던 학위 과정을 이제 모듈식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석사 과정이 없는 학교도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L, 리상스라고 해서 학위 과정 L1, L2, L3, 그래서 M, 메트르, 석사 과정 M1, M2, 그리고 D, 독토라에서 박사 과정 이렇게 3개의 학위 과정을 모듈식으로 개편을 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내 다른 대학 과정들과 연결 및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M1을 듣고 다른 학교에서 혹은 다른 연구기관에서 M2를 들어도 이제 석사 과정을 완수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또한 이 교육이나 강의 자료들을 모두 오픈 리소스로 전환해서 이제 공유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디지털 인문학과 같은 이 새로운 필드는 이러한 이 날로 강조되는 탈학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 프랑스에서 이제 이 디지털 인문학 과정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서로 다른 세 유형별로 이 디지털 인문학이 교육에 투입되는 활용 양상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평준화된 일반 대학 내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시면 이 대표적인 예는 파리 1대학입니다. 파리 1대학 예방태용 소르본 대학의 역사 학부는 이제 이 등록생만 세 자릿수에 달하는 1,500명에 달하는 유럽 최대의 역사 학부 조직인데요. 여기에 이 통칭 피레라고 불리는 역사 연구와 교육 정보화 센터가 구상되면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과 역사학의 결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조직은 아니고 프랑스에는 예전부터 이 계량사와 통계사 전통이 강해서 이 전통을 활용하는 가운데 2005년부터 학부 교육 과정과 석사 과정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레의 구성과 목표를 보시면 이 피레는 이 독립된 연구소가 아니라 이 피가 무슨 뭐의 약자이냐 하면은 이제 폴의 약자입니다. 이 폴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제 독립된 센터라기보다는 여러 기관을 잇는 이 탈학제적인 센터 개념인데요. 그래서 역사학부 내에서 다른 기관들과 프로그램들과 연결되는 네트워킹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피레를 맡고 있는 교수진들은 보통 이제 역사 전공자들로 이 중세사가 많은데요. 이유는 이 중세사에 문헌 전공들이 많아서 이 문헌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인문학이 선제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이 디지털 인문학 기술을 익힌 이제 젊은 전임 강사들, 이제 이 프랑스에서는 메틀드 꽁팡스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강사와 이 전임 교수 중간 정도의 이제 이 교수진입니다. 이들을 통해 교수진을 구성해서 이 목표는 디지털 기술 자체보다는 역사 전공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이 역사 연구와 디지털 직업 양성 간의 일종의 통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더 넓은 직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복수 전공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기관과 연계함으로써 전공을 확장시킬 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학부 과정을 보시면은 주로 이 계량사 방법론을 습득하고 디지털 역사의 의미를 개관하는데 1학년부터 이 디지털 인문학 코스를 수강한 학생과 그리고 중간에 진입한 학생들을 위해서 코스를 여러 갈래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석사 과정으로 넘어가면 석사 과정은 이 박사 과정 진학을 위한 진학 코스와 그리고 이 전문가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과정은 이 정보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의무적으로 이 피레와 연결되어 있는 외부 기관의 프로젝트에 연계 참여하게 합니다. 박사 과정의 경우 따로 디지털 인문학 박사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박사 과정생이 자신의 연구 주제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이 피레의 교수진들이 숫자로 역사 가르치기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의 교육 경험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이 교육과정 초반에는 이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계나 수학 같은데 특히 이제 이 인문학 전공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독자적인 연구 과정에 진입해서 자기 연구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관심과 충성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커리큘럼 초반에는 주로 디지털 기술을 익히게 하고 후반에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별 혹은 팀별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유도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제 늘릴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레의 위키에 가시면 모든 교육 자료와 그리고 이 학생들의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모두 공개되고 또 축적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이제 그랑제꼬를 포함한 새로운 이제 조직인 대학연합체인데요. 이 대학연합체에서 디지털 인문학 과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조직은 이 파리 과학인문대학, 통칭 PSL이라고 불리는 학교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학교를 세운 거는 아니고요. 기존 대학과 연구 조직들의 국제 경쟁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여러 그랑제골, 국책연구소,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네트워킹하여 만든 대학연합체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국제 대학 순위를 보시면 그나마 프랑스 대학들 중에 가장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이 바로 이 PSL입니다. 이게 태초부터 이 네트워크 조직이라서 디지털 인문학과 같은 새로운 필드를 끼워 넣기가 용이하고
또 인문학과 이공계를 아우르는 기관들이 모두 포진해 있어서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 인문학 교육진을 구성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정도의 디지털과 컴퓨터 인문학 혹은 디지털 기술을 역사에 적용하기, 이 두 가지 정도의 석사 과정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들은 완전히 연구지향적으로서 디지털 기술보다는 향후 박사 과정에 진학할 학생들의 연구 수행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즉, 전공 학문과 디지털 기술을 아우르는 소위 이중의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하에 이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제 대부분 앞에 보신 이 소르본 학교의 이 커리큘럼과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석사 1년 차에는 주로 디지털 인문학에 입문하기 위한 기본 과정을 수강을 하고, 석사 2년 차가 되면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혹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랑스나 EU 내 기관에서 견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의 결과물들은 모두 코드 소스와 함께 웹에 공개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학생들은 자기 전공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활용해 보고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할지 체감한 후 이제 박사 과정에 가서 비로소 이 진짜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성화 분야에서 디지털 인문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문화유산 관리의 예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파리 팔대학과 파리 낭테르 대학의 연합전공 과정을 보시면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개념이 디지털 매개라는 개념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문화유산 관리 역시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문화유산 기관들 역시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유산과 대중 사이, 그리고 전문화된 연구와 대중적인 확산 사이를 창의력 있게 매개할 수 있는 이 디지털 매개자들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인터넷 양쪽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석사 과정을 이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뚜르 대학과 유산관리 고등연구원에서 만든 석사 과정 역시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대학들이 대부분 파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이 뚜르는 프랑스 도시들 중에서도 르네상스 문화가 집중되어 있어서 문화유산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인데요. 이곳에 르네상스 고등연구센터가 유산광리 고등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파리가 아닌 지방에서 유산관리나 역사문화 관광이나 문화산업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킬 것인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문화유산 디지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이 교수진은 이 대학은 물론 주요 미술관과 문화유산 관련 기관들과 협업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교수진을 구성을 하고 학생들에게 풍부한 실제 연수와 기술 활용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도 이제 3중으로 문화유산학, 디지털 인문학,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의 실습을 다 제공하는, 그래서 학문과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인문학 학사 출신과 디지털 쪽 학사 출신의 각각 다른 교육과정 옵션이 주어져서 중간에 이제 서로 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한 후 마지막에 서로 만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 석사 과정에서 나온 이 결과물들을 이 박물관에서 웹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 예로 이 인문학자들의 가상 서재라는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르네상스 문인인 몽테뉴의 서재입니다. 그래서 서재 자체를 이제 3D로 구현을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몽테뉴의 작업 환경, 그리고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책들도 한 권 한 권 뽑아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게 구성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 프랑스의 르네상스 시기 고전들을 이제 이 매핑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행 편력들이나 여기에 나온 지명들을 이제 이 지도 위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프랑스의 이 사례를 크게 세 가지 유형들을 통해서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프랑스의 이 디지털 인문학 관련 이 교육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제와 기관의 장벽을 넘는 네트워킹입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은 필연적으로 이 공간과 학제 간의 벽을 허물게 되는데, 이것이 최근 프랑스 고등교육 연구 개혁의 기조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정부 주도형 개혁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국립학문연구센터를 비롯한 정부 연구처가 중심이 돼서 디지털 인문학의 네트워킹과 확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프랑스 역시 대부분의 펀딩이 이제 정부나 이제 EU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주도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라면 이제 프랑스의 가장 큰 문제인 학교 서열화의 병폐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연구나 실습이나 직업 훈련 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이제 각종 프로젝트가 난립하고 이제 여러 형태의 조직들이 병존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야 할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소위 이중의 역량을 배양하는 체제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이제 전반적으로 지식 전달보다는 역량을 강화하는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디지털 인문학이 이 현재의 추세에 잘 조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전공과 디지털 기술 양쪽의 역량을 양성해서 인문학도가 직업 모색을 하는 기회를 더 넓히고 또 연구 방향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날 이 모든 인문사회과학 연구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다 보니까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 매개자들 역시, 디지털 매개자들 역시 점점 더 수준 높은 이제 이 매개자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큐레이터라거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거나 사서라거나 문화산업 기획자들이라거나 이러한 디지털 매개자에 대한 수요 역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이러한 디지털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필요한 교육 인력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커리큘럼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프랑스의 경우 현재 이 교수진은 대부분 이제 중도의 디지털 기술을 익힌 인문학도들로서 대부분 소장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여의치 않아서 보통 이제 기존의 인문학 교수진들, 그리고 디지털 기술 교수진들, 그리고 외부 연구소의 전문 인력들 간의 탈학제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 교수진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지털과 인문학 사이의 융합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이 학생들에게 여러 역량을 기르게 해서 학생들의 개별 프로젝트에서 자연스럽게 융합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학부나 박사보다는 석사 과정을 중심으로 이제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 과정에서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소양이 없는 경우에도 이 석사 과정에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석사 과정을 대부분 이중의 트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프랑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의 사례 연구에 기초해서 종합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무슨 정책에 관해서 제언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하고요. 이제 이상의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내는 수준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특히 한국 학계의 경우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우려와 회의론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인문학은 어디까지나 인문학적인 문제 제기를 공학적인 방식으로 다루어낼 수 있는 이중의 능력을 기르는 연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의 중심은 기술보다 인문학의 문제 제기이며, 현재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도 많은 경우 이제 인문학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독립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이제 각자의 연구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 인식할 때 동기부여를 높이고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는 굉장히 전통적인 인문학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지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저희 같은 경우도 이 갖가지 데이터베이스나 디지털 툴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통적인 연구 방식으로부터 한참 멀리 떠나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새로운 필드로 접근하기보다는 나의 연구를 쇄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작업 툴로 받아들인다면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우려와 회의론에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인문학 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오늘날 이 인문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로 답을 찾아내는 능력, 사실 이게 디지털 인문학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능력에 대한 수요가 사회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의 예에서 보셨듯이 현재 디지털 인문학 관련 졸업생들은 교육이나 문화,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직업 모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강화되고 여기서 이 양성된 학생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된다면 이를 통해서 이제 인문학 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서 이 사이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지금 점차 계속 축소되고 있는 인문학의 입지를 넓힐 가능성 역시 확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기반해서 이 디지털 인문학의 제도화를 위한 몇 가지 이제 원론적인 제안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선 사례 연구에서도 계속 강조되었다시피 연구에서 교육으로 점진적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학계에는 아직도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의구심과 반감이 강한데요. 그래서 수업 개설이나 자격증명 프로그램 개설로부터 시작해서 학위과정 설치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이 디지털 인문학의 의의와 효과를 학내 구성원들과 공유해가는 상호 축적 그리고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전문화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연구가 토대가 되어 디지털 인문학이 강한 전공 과목으로 자리 잡아야 이로부터 디지털 인문학의 확산과 교육으로의 확산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몇몇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를 중점 지원하는 것이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디지털 인문학은 이 학제와 기관의 장벽을 뛰어넘는 통합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기존 학제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이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몇몇 기관들을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도서관이 문헌 중심에서 정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 디지털 인문학 센터를 설립해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도서관이나 문헌 정보와 관련 전공이 개설된 대학들에서 먼저 이 디지털 인문학을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포함시켜서 이러한 도서관의 변신을 뒷받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앞선 예들에서도 보셨듯이 지자체 및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대학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연구소 등 각 지역의 기관들과 연계해서 지방사나 지역 문화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활용하게 되면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이 다양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센게이지와 같은 이 초국가적인 디지털 러닝 이 기업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기업과의 생산적인 협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커리큘럼에 관해서 보시면 이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최대 장벽은
우선 이것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낯설다는 것, 그리고 이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꽤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외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 사례들을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해당 학생들이 디지털 분야 기술에 능통할 것을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보다 세분화해서 인문학 전공생들, 그리고 때로는 이 디지털 기술 전공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 디지털 인문학 트랙으로 옮겨올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 방식은 대부분 컴퓨터 공학 중심의 알고리즘이나 이 분석 도구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문학 중심의 보다 실용적인 교육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 기존 인문학자의 재교육 역시 계속 필요한데요. 인문학계 내에서 이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기존 인문학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 앞에서 본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썸머스쿨과 같이 이 기존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위외 과정들을 이제 계속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인문학에 포함되어야 할 새로운 필드로 이 인문학이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대한 인문학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문학이 디지털 세계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 아니고 데이터 형성과 선별과 검색 과정 자체가 인식론적인 고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미 이 데이터에 숨어 있는 권력 불균형, 이제 젠더나 인종이나 계급 문제 때문에 이미 데이터가 이 중립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이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이 이것들을 그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함으로써 이 권력 불균형이 디지털 기술로 오히려 증폭되는 현상이 이미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료와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해석학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인문학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사의 전공자들이 데이터의 발굴, 구축, 해체, 재구축을 주도하고 기술적인 과정을 단지 묵종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 새 시대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인문학자들을 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